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자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해서 주목받은 바 있죠. 또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성장시키겠다고 밝혀서 앞으로 가상자산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트럼프 2기의 가상자산 향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나 결혼, 은퇴 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과 관련해서 많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매번 선택을 할 때마다 보다 나은 결정을 할 수는 없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돈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돈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었고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9월에 이제 빅컷 0.5%포인트를 인하하면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환, 피벗을 한 이후에 네. 두 차례 연속 인하를 단행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는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네. 이제 올해 미국 연준은 한 차례 더 회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연준이 제시한 앞으로의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상을 보면 네. 다음 달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합니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뜻이죠. 이와 관련해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꺼내놨는데, 자, 의미 있는 몇 가지 멘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통화정책 스탠스가 중립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금리 인하의 속도와 목표에 대한 평가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방향성을 유지하는 데는 여전히 합당한 환경이긴 하지만 속도 조절은 가능하다. 이런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번 회의가 이제 주목받았던 거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 끝난 직후 열렸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당선인과 연관된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즉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연준이 과연 독립성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또 앞으로 트럼프 정책이 연준의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한 질문이었고, 의외로 파월의 답변은 전반적으로 단호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대선 결과가 연준 정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것 외에도 공화당이 상원을 이미 장악을 했고요. 이제 주말이 되면 하원까지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하원까지 만약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면 트럼프가 전반적으로 내걸은 공약들이 힘을 받게 되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감세가 될 텐데, 이 네. 감세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 같은 것들이 의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파월이 만약 세법이 통과되면 여러 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경제 모델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겠지만 전반적인 정책의 합이 좀 어떤 영향을 줄지 봐야 된다. 아직은 좀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기는 했습니다. 네. 거취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요청이 있으면 사임할 거냐, 이런 기자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nope 이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아니요라고 이제 답을 한 거죠. 법에 정확히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사임할 수는 없습니다. 임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해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신을 해고하거나 강등할 권한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제롬 파월 의장이 트럼프 집권 1기 때 임명한 의장입니다. 네, 그런데 네. 트럼프 재임 시절에 아시겠지만 금리 결정을 놓고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에
충돌을 하면서 갈등을 빚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죠. 네. 이번 선거 기간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선거 기간 동안 파월을 향해서 금리 내리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집권 위기 때 연준과 트럼프가 정확한 행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이 부분도 상당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미 연준이 연속해서 금리를 인하를 당해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네. 한 번 더 그럴 가능성도 지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은도 이제 이달 말에 이제 금리를 내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은이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추가로 0.25%포인트를 낮추면서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1.5%포인트로 줄어들게 됐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소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면 금리 차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같은 것들 이런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기존에 예상됐던 다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많이 초점을 맞춘다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무방한 상태거든요. 3분기 성장률이 0.1% 성장에 그쳤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연간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곤혹스러운 게 환율 때문에 어떨까 싶어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전후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400원대 장중에 찍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달러 강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여기에 지금 수출은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또 국내 증시에서 자금 이탈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원화 자체의 약세도 한 몫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더 자극받을 수 있겠죠. 이 얘기는 이제 1,400원 이후로 높이 이상으로도 더 달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네. 환율이 통화정책 결정의 고려 요인으로 지목을 했죠. 다 이런 상황들 때문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는요.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시장의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이번 금통위에서는 인하보다는 동결 쪽에 전반적으로 무게가 실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금융당국의 대출관리 강화 기조 아래 최근에 그 은행들이 비대면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 지난 6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 판매 중단하기로 결정했고요. 우리은행은 앞서서 이달 5일부터 또 다음 달 8일까지 비대면 주담대 또 비대면 전세대출 등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고요. 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부터 이미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상품을 신규 취급 중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중은행들이 이런 비대면 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 연말까지 적용되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정책성 상품을 제외하고 자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말보다 2% 이내로 관리하겠다 이런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고요. 네네. 금융당국 역시 목표치를 초과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제약을 주는 페널티 이런 것들을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금감원에 따르면 시중 5개 은행 가운데 4곳이 이미 증가할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여서 연말 지금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출 몸집을 은행들은 전체적으로 좀 줄여야 되는 이런 데 되게 시급한 상태고 그에 따라서 비대면 대출 같은 것들 취급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은행들이 지금 신규 대출을 조이는 것에 더해서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기존 차주들의 상환을 또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대출 시장에 한파가 들이닥친 거죠. 그러면 자금 수혈이 급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죠. 특히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만 잔금 대출 못 받아가지고 발을 동동 구리는 그런 실수요자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난달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도 나타났죠. 이금융권에 더 높은 금리를 주고서라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금융권으로 이동해서 이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네. 최근에 금융당국이 또 이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디에서도 정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이른바 대출 절벽에 부딪히는 사람들의 불만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요. 대출 절벽 결국 대출 난민이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대출 금리는 또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죠. 5대 시중은행의 이제 주담대 기준으로 봤었을 때 고정형의 경우에는 현재 전체적인 금리 범위가 3.7에서 6.1% 정도 사이거든요. 네.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소폭 다 오른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지지난달 미국과 우리나라 차례대로 기준금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은행권 대출금리는 역주행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이 얘기는 결국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대출관리 강화 기조 아래에서 가상금리를 인상하면서 결국 최종 대출금리가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최근에 아까 강달로 말씀드렸지만 채권금리도 되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최근에 국고채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아, 네. 국고채 금리는 사실 대출 재원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금융채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가상금리 아니어도 네. 네, 자체로 대출금리, 조달금리 자체로 대출금리가 더 오를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그러네요. 그리고요. 그 고비용 그 배달 수수료가 논란인 가운데 그 이제 배달 플랫폼하고 입점 업체들이 네. 좀 뭔가 상생안 도출해 보려고 협상 테이블을 차렸는데 일단 합의는 좀 불발됐나 봐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들 상생협의체 한 100일 정도 지금 상생 방안을 논의를 했거든요. 네. 결국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한 모습인데 지난 7일에 11차 회의가 있었고 그 결과를 이제 상상협의체에서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쟁점은 입점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률입니다. 부담률. 근데 현재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는 9.8%. 여기에다가 이제 배달비를 별도로 받고 있는데 이거는 한 1,900원에서 2,900원 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배달의 민족이 내놓은 상생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구간을 나눠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2.0에서 7.8% 중개 수수료율이 그렇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배달비는 조금 올렸습니다. 거래액에 따라서 1,900원에서 3,400원을 받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네. 쿠팡이츠도 차등 수수료를 제시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에서 9.5% 사이의 중개 수수료를 제시를 했고 네. 배달료는 2,900원으로 단일화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인하하는 대신에 네. 전체적으로 배달비는 일부 인상하는 이런 구조를 지금 상생안들을 제시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 수준. 원래 원칙이 어떤 거였는데 중재 원칙이요? 중재 원칙은 중개 수수료 평균 6.8%를 넘지 않을 것. 다 네. 넘었죠. 양쪽 다. 네. 매출 하위 20%는 2%를 적용한다.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보다 낮을 것. 이런 원칙들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입점 업체들의 모임도 있죠. 소상공인연합회, 가맹조주협의회 4개 입점 단체들이 제시한 안은 기본 수수료를 5%까지 인하해달라. 그리고 매출의 구간별로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해서 최대 2%까지 낮춰달라. 이렇게 단일안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위원들, 그다음에 배달 플랫폼들, 입점 업체들 각각의 입장이 다 지금 다른 상황이에요. 네. 일단은 11일까지 네. 최종안을 듣겠다라는 입장은 내놨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더 나은 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11일에도 최종 합의를 시도는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상생협의체는 그냥 끝나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9분입니다. 지난 7월이었죠.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지난 7월에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상승세가 이제 가파르다고 다들 느끼실 텐데 일단 그 최근에 비트코인 등 주요 그 코인 시세를 좀 잠깐 좀 짚어 볼까요? 일단 오늘 가격이 네. 한 75,700달러에서 76,000달러 사이.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 거래소는 요걸 바로 환율 계산하면 나오진 않고요. 네. 좀 시세가 다른데 한국 거래소에서는 네. 한 1억 500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이 한 80% 정도 네. 상승을 한 거고요. 네. 최근 한 달 동안에 22% 정도. 네. 그래서 요 이제 상승분의 50% 정도는 연초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네. 이 이제 출시가 됐던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나머지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됐잖아요. 이게 네. 미국 대선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라고 하셨으니까 50% 정도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효과면 나머지 한 반은 30% 정도는 네, 반 아니 나머지라고 80% 올랐으니까. 네, 그 표현이셨어요. 네. 네. 그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서는 거의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하고 같이 이게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미국 선거에 관심이 다들 막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한번 짚어드리면 올해 1월부터 사실은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됐고요. 네. 중간에 한 7월 정도에 6월 7월 정도에 이제 피습을 한번 당했죠. 네. 트럼프 총 맞았는데 이제 살짝 스쳐서 네. 그때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그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이든 대통령 현 대통령이 네. 후보에서 이제 사퇴를 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 네. 후보가 이제 정 후보로 올라가게 됐죠. 요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네. 트럼프 지지율이 확 올랐던 승리 가능성이 올랐던 몇 번의 구간이 있는데 네. 비트코인은 그 구간마다 여지없이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럼 트럼프 지금 당선인이 됐지만 이제 후보 시절에 피습 당했을 때 그때도 올랐었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그때 비트코인 제 기억에 아마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다가 네. 트럼프가 총을 맞았다. 그런데 손을 들면서 자기가 이제 건재함을 좀 보였잖아요. 그게 이제 알려지자마자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막 오르기 시작해서 이거 왜 올라 이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트럼프 효과였다. 네. 사경을 헤맸다고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올해 그 반감기가 몇 월이었었죠? 4월 말이었습니다. 네. 근데 반감기가 오면은 어쨌든 물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이제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작년부터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때부터 그러면은 그 사경을 헤맸다는 표현하실 네. 때까지는 왜 그렇게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요게 이제 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반감기를 하도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요게 비트코인 공급량이 자동적으로 절반으로 떨어진다. 네. 이전 구간에 비해서 그런 시기라는 건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왜 있냐면 이 채굴을 할 때마다 네.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거든요. 그렇죠. 반감기는 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네. 채굴자들이 보상을 반만 받아도 네. 이 네트워크가 유지가 될까라고 하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몇 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가격이 보통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 번의 그 반감기가 이번 반감기 전에 세 번의 반감기가 있었는데 모두 6개월 이후 시점부터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가격이 이제 오르는 그런 추세를 보였고요. 네. 올해 4월 말이 반감기였으니까 이제 10월 말부터 이제 원래 이제 슬슬 오르기 시작할 때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10월 말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한 근데 것이었죠. 이제 트럼프의 어떤 기세가 또 어느 정도 좀 합해지면서 네. 이번에 이제 당선까지 됐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상승에는 세 가지 요인이 중첩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올해 1월부터 있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네. 여기도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효과가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 트럼프 네. 당선 효과가 있고 네.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반감기의 상승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과 지금 현재 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제 정작 당장 그 이제 그 당선 이제 투표 끝나면서 막 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 시간쯤에 저희가 이제 당선이 됐다라는 외신을 네. 전해드렸거든요. 그날 벌써 비트코인 외에 밈코인 중 하나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폭등했었죠. 네네. 어느 정도 올랐던 거예요? 도지코인은 최근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올해 들어서 다른 코인들이 거의 오르지 않고요. 비트코인과 몇몇 아주 선택적인 코인들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요게 사실은 이제 2017년부터 가격을 좀 보면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보통은 상승장이 오면 다 같이 어느 올랐어요? 정도 다 같이 올라가는데 아주 선택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었고 도지코인은 그 상승에서 제외됐던 코인 네. 중에 하나였는데 네. 하루에 뭐 20%씩 막 며칠씩 오르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었죠. 그래서 지금 가격은 상당히 오른 거고 가격이 오른 것에 주목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이유가 더 재밌어요. 왜 올랐냐면 도지코인이 그 일론 머스크하고 정서적으로 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실 이번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를 꼽거든요. 실제로 선거 캠페인에 거의 뭐 1,000억 넘는 돈을 실제로 쏟아붓기도 했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역시 이제 규제를 철폐하는 부분. 그래서 정부 효율위원회라는 걸 하나 만들고 싶은데 네. 그거 수장을 머스크가 맡아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 투표 전에도 했었습니다. 네. 선거 전에도. 네. 근데 이제 머스크가 약간 좀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 정부효율위원회가 거버먼트 이피션티 커미션이라는 이제 가칭인데 이걸 자기식으로 바꿔서 네. 디파트먼트 오브 거버넌트 이피션시 이렇게 부르는 DOGE. 그래서 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약간 재미있는 얘기를 만드는데 네. 또 능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 머스크가 가면 도지도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어쨌거나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아까 여러 가지 뭐 3가지 정도 크게 해주셨지만은 이유를 네. 트럼프 후보가 이른바 친가상자산 후보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더 그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7월에 네. 그 세계에서 비트코인 축제 컨퍼런스 중에 제일 큰 축제가 있어요. 네. 미국 내시빌이라는 곳에서 열렸는데 올해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 트럼프가 직접 연사로 이제 참석을 해서 굉장히 희귀한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기에 비트코인은 약간 인류 관계의 집합체인 것 같아. 약간 철학적인 얘기로 시작하더니 네. 나는 미국이 네. 과학, 기술, AI 뭐 다 좋은데 비트코인에 있어서도 세계 1위가 되길 원해. 어차피 이거 우리가 선점 안 하면 다른 중국이 나라가 할 거야. 우리가 하자.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사실 범죄자한테 압수한 비트코인 등등 해서 지금 꽤 많이 갖고 있죠. 한 20만 개 정도를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 총 발행량이 2,200만 개이기 때문에 전체 물량이 1% 정도 되는 상당한 물량이고요. 네. 요 컨퍼런스에서 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전부 팔지 않고 홀딩 시키겠다. 네. 국가적인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겠다. 그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한번 또 오르고 이게 사실 트럼프가 친 가상화폐 어떤 정치인이라는 네. 이제 이미지를 이미지를 가져가는데 갖게. 핵심적인 계기가 됐던 근데 사건이죠. 이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제 재임 씨의 그러니까 일기 집권 때 그때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사기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아무리 경과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싶은데 왜 그랬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중간에 4년 쉬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항상 그 쉬는 기간에 네. 그냥 허송세월 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배워가는 사람이 있는데 트럼프는 후자였던 것 같고 네. 요 대선 패배 후 4년 동안의 기간에 직접 암호화폐나 뭐 NFT 같은 디지털 자산을 좀 거래하는 거를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더리움을 팔아서 돈도 벌어보고 네. 자기 NFT를 발행해서 그것도 돈을 벌어보고 둘 다 몇십억 정도의 차익을 냈었고요. 네. 해보니까 오히려 돈도 벌리고 실제로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트럼프가 한 번은 CNBC 인터뷰에 나와서 무슨 얘기하냐면 네. 나는 이 암호화폐가 대안적인 화폐로 기능한다는 걸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턱대고 갑자기 튀어나온 발언이 아니고 네. 나름대로 체험을 한 거고 네. 사실 대선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이제 투표 한 달 전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자기 일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둘째 아들이랑 같이 그 디파이 코인이라고 해서 근데 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거의 그냥 업계인이에요. 트럼프는 자기가 깊게 관여한 그 알트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사기라고 말한 적이 있긴 하나 네. 지금의 어떤 그런 태도나 지금 실제 행동들을 보면 상당히 깊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를 위해서 한다는 큰 명분도 있고 네, 또 본인도 경험치에 의해서 이게 확신이 있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만들기도 했고 그렇죠. 거기서 이익도 창출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건가요? 대통령이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 디파이라는 게 그 탈중앙화된 금융,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그거를 네. 따서 지금 한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 이제 당선인은 비트코인으로 부채까지 청산하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부채를 그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는 아마 이제 이 얘기를 처음 했을 때 네. 경제학자들은 다 비웃었고요. 음. 무슨 뜻이지라고 이제 궁금해했는데 네. 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요?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 미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선점을 한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게 되면 네. 그걸로 부채를 갚을 수 있죠. 그런 방법도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국채를 찍어서 재정을 쓰고 있는데 네, 네.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네. 이 국채를 사주는 무시할 수 없는 창구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예, 예.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보통 코인들과 달리 하나가 1달러 가치를 추종하게 이제 설계가 된 일종의 편의를 추구하는 코인인데요. 네. 시세 차익보다는. 그래서 그런 곳들이 은행에 이제 국채를 사서 넣어놓고 그만큼 발행해서 또 유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걸 네.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네. 트럼프가 하려는 것과 지금 현재 암호화폐 생태계의 질서가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까지 지금 하겠다고 이제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에 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걸로 출렁일 때 보면은 금이나 달러 같은 건 급등했지만은 가상 자산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준비 자산의 역할, 전략적 준비 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요거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약간 제가 깊게 얘기를 할게요. 네. 깊지만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 네. 안전 자산의 성격이 생깁니다. 아, 그렇게 해버리면 아예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 안전 자산이라는 성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인식을 그렇게 하다 오랜 보니까 세월 동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역할을 최근 누가 하고 있냐면 블랙록이라고 해서 네. 미국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지금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많이 ETF를 갖고 있는, 네. 발행하는 이제 회사인데요. 여기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위험 자산이지만 디지털 금처럼 곧 안전 자산이 될 거다. 일종의 이제 약간 세뇌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제가 많이 가서 설명하는 건데 금이라는 거는 사실 이 메탈이기 때문에 무겁잖아요. 네, 네. 예,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안전자산이지만. 네. 근데 요게 온라인상으로 오고 가는 통로를 누가 지금 맡고 있냐면 미국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네. 미국이 금융 제재를 하게 되면 네. 러시아가 실제로 장부상 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금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가져가서 쓸 수가 네, 없는데 네. 비트코인이 여기서 굉장히 아주 색다른 자산이에요. 비트코인은 미국이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전략가들이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것도 이런 어떤 전략 자산으로서 이 금융 네트워크라는 전략 자산으로서의 기능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점점 더 고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안전 자산으로서의 성격 획득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 이제 여러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더군다나 원래 그동안 지금 현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위원회죠. 미국은요. SEC가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사와 소송을 남발해서 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이걸 이제 트럼프가 되면 뭔가 좀 바뀔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고 그 사람들이 또 많은 지지세를 보여준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니 앞으로 지금까지 정부 바이든 정부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예견은 충분히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 가상자산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그 투자자들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아직 한 번도 그 세계에 발을 딛지 않는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고 일단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올라타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쳐다보고 어느 날 아직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정말 막막하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예전에 제가 앵커님하고 한번 방송할 때 맞아요. 앵커님이 물어보셨거든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뭐 추천하고 다니냐. 그래서 제가 추천 안 한다 했잖아요. 이 좋은 걸 왜 지금 추천을 작년 이거는 연말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트럼프랑 상관없이 해리스가 됐다고 해도 무조건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이쪽으로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시대 흐름 자체가.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규제의 속도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가령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뭐 게리 겐슬러를 취임 첫날에 해임하겠다고 했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는 공약을 한 것이고 그게 실제로 이행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이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는지를 봐야 여기에 대한 효과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말한 게 다 이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벌어질 변화는 뭐냐면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만 현물 ETF가 승인이 돼 있거든요. 이 승인의 주체는 SEC에서 승인을 하는데요. SEC에서 이것을 승인해주지 지금 못하는 컨디션이에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CM이라고 하는 아주 검증된 거래소에서 쌓여있는 선물 거래 이 물량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해주고 싶어도 해줄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아주 친화적인 인사를 임명한다. 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이 해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들도 폭등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어디까지 가게 될지를.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분들 보면 약간 섹터 투자하듯이 요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트럼프가 됐으니까 비트코인 떠? 그럼 가서 마음에 드는 알트코인 아무거나 사면 얘도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는 코인만 가요.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만 가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나 뭐 암호화폐 투자에도 사실 과거처럼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해서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비트코인 같은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같은 경우는 현물 ETF를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한지.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뭐 소수점 6자리까지 쪼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가장 추천하고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일부러 말씀드린 건데 올해 상승률이 지금 8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80% 정도 수익을 오를 수 있는 다른 자산이 뭐가 있나? 없죠. 근데 1년 있다고 올랐다고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 걸 담보해 주진 않으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조금 예전과는 다른 단계의 대중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몇 년 동안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전망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조건과 그리고 이 반감기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산이 들어가기 전에 단순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시장에 출시되는 것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3년 계산했을 때 보통 12에서 13만 달러까지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보다는 벌써 지금 7만 그렇죠. 되잖아요. 거의 그러면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막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게 이제 우리 생활로 들어오나 보다. 라고 하면 그냥 비트코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사서 장기간 보유를 했을 때 반드시 이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참 많이들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짧게 가르쳐 주신다면. 그냥 이제 요즘 다들 하시니까 요즘 나이 든 분들도 잘 하시고 핸드폰에 이제 앱 깔고 은행 이제 맞는 계좌에 은행에서 계좌를 트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넣으면 그 돈으로 이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네. 아마 제가 예측컨대 주변에 네.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젊은 사람한테 한 명만 물어보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서 네.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할 때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밀번호 관리예요? 어떤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은행 계좌 관리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특별히 막 관리하진 않잖아요.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좀 투자의 원칙 같은 거 빚내서 투자한다던가 이런 것만 좀 안 하도록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동완 원더프레임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이벤트와 돈에 관한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는 돈에 관한 결정들 오늘 함께 읽어볼까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저자가 경제학자라면서요? 예. 네,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먼저? 보통 그 재무 설계에 관한 조언을 담은 책들은 뭐 저처럼 금융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금융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씁니다. 그런 것들을 마케팅 차원에서. 근데 이 책은 그 정통 경제학자가 쓴 책입니다. 현재 보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로렌스 코틀리코프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학자들이 뭐 생애 주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소득, 보험, 투자, 재무 설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경제학자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거시경제라든가 미시경제라든가 아니면 뭐 재무이론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네. 많지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은퇴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그다음에 노후 설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이런 것들을 미국은 경제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요. 뭐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네. 대표적으로 이제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 교수도 네. 은퇴 설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서 기존에 뭐 많이 나와 있는 책들도 좋은 책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경제학의 관점에서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좌우가 되는 뭐 직업 선택이라든가 네. 이 책은 결혼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대학 진학은 어떤 문제라든가 네. 어떻게 돼야 은퇴라든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에서 꼭 돈이 개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이제 한 인간이 태어나서 어느 예. 정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평생에 걸쳐서 이 돈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선택이 맞는 건지 틀린지 잘 모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예. 나 혼자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또 그리고 또 심각한 오류를 겪을 때도 있고.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좋은 솔루션을 갖고 싶긴 한데 예. 명확하게 또 이렇다 하는 답도 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혹시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좀 잘 설명해 놓고 있는지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재무 설계의 어려움이죠, 개인들이. 그걸 먼저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제학자들도 사실 이 문제를 개념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게 되게 쉽지 않다. 네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저자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자기 성찰, 내적 성찰 같은 게 아니라요. 이런 거죠. 그 현재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고 은퇴 후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가 물어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미래 추측이 개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자기의 문제를 인지하기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복잡한 사회보장제도와 세금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급여라고 그러죠. 국민연금 같은 급여 한 13개 정도가 있는데 관련 규칙이 2,728개나 그거 됩니다. 어떻게 비교하기도 힘들겠어요. 예, 우리도 네. 만약에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퇴직하고 나면 건보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거 내가 직접 귀찮을 땐 별로 신경 안 써서 그쵸. 몰라요. 알기 어려워요.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내가 땡겨받는 게 좋은지 나중에 받는 것이 좋은지 네. 이런 식의 규칙들을 일반인들이 맞아요. 평소에 알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 뒤로 밀어두거든요. 다 밀어둡니다. 나중에 하면 알겠지 맞습니다. 그때 되면 때가 되면 예,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재무 설계를 개인 스스로 해내기 굉장히 어렵다. 네.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재무 설계 그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자신의 수입에서 얼마를 저축하는 게 적정할까요? 그렇죠. 그게 다 사람마다 답이 다를 그렇죠. 텐데요. 답이 어렵다라는 현재 거예요. 예. 자산 상태에 따라 다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내가 매월 내는 보험료는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 이것도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다 주변의 권유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투자해서 나한테 맞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문제만 보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재무 설계 자체가 본질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재무 설계가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건 뭐냐면 당연한 거다. 네. 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너무 세부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얼개나 그림을 갖는 것만으로 큰 틀에서. 마더라도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이 책이 네. 그걸 도움을 주려고 쓴 책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 우리나라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시작하면서 또 그걸 지켜보면서 은퇴 준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확 변하는 게 은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은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제 장수에 대한 경제학자의 관점입니다. 장수.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장수가 축복이냐 리스크냐. 예, 그렇죠. 네. 이렇게 경제학자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장수는 상상만 해도 좋은 일이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악몽이다. 어머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스턴 칼리지의 은퇴 연구센터 굉장히 유명한 은퇴 연구 기관입니다. 세계적인. 네, 네. 여기서 난 보고서를 이 사람이 인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오늘날 근로자 가구 중 절반 이상은 은퇴 시의 생활 수준이 심각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수 문제와 은퇴 문제를 바라볼 때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관점은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당신 수명이 당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재무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네. 65세 부부 중 둘 중 한 명이 95세까지 살 확률이 18%나 이게 언제 전망이었어요? 이게 이제 최근 자료들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인가요? 그렇죠.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둘 중에 한 명이 95세까지 살 확률이 몇 퍼센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세 여성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절반 이상이 90세까지 삽니다. 90세 이상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수명에 속으시면 안 돼요. 평균 수명은 0세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그냥 평균은 평균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확실한 은퇴 준비는 은퇴를 미루고 오래 더 일하면서 생활비 아이, 를 그러고 버는 싶죠. 것이다. 그러고 싶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학자니까 데이터를 인용하는데 그 보스턴 칼리지 연구에 의하면요, 2년만 은퇴 시점을 늦춰도 2년만 그 시뮬레이션 해보면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하락할 확률이 대략 50%가량 줄어든다. 단 2년이. 네. 그러니까 최대한 늘려라. 그래서 저자가 이제 강조하는 말은 이겁니다. 당신이 예상한 시기에 죽는다는 보장은 결코 없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일하고 그럼 몇 세까지 일해야 되느냐?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가급적 70세까지는 일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 이제 미국의 사회급여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죠. 네. 이건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거는 국민연금 당겨받아야 된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저자의 주장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그다음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절세연금 자산을 젊어서부터 열심히 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요. 네. 이제 부채에 관한 얘기는 없나요? 있죠. 네. 있죠. 이렇게 대출금 이 책에는 뭐 이혼 얘기도 있습니다. 뭐 비유하자면 이혼은 재무 설계에서 최악의 의사결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뭐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자는 그렇죠. 거예요? 이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네. 사람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어머나 어떡해요. 이거 뭐 경제학자가 쓴 책이니까 이거 뭐 경제학적인 관점을 볼 때는 이견이 있을 그렇다 수 이거죠. 있어요. 근데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단순하게 그냥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왜 그런 걸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이제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채무도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채무 정리, 빚을 갚는 것이 투자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빚을 갚는 거. 예, 대출은 네. 세금과 같은 거기 때문에 빨리 갚는 것이 좋고 그래서 빨리 갚는 것이 가장 좋은 재무 전략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자기 수입을 늘리거나 네.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네. 더 중요한 거는 생활 수준에 대한 것이다. 내 생활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근데 보통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뭘 하게 되면 뭐 이 월급 받아갖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자는 그것이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내 생활 수준, 소비 수준을 잘 결정해 놓는 삶 자체가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도 얼마나 덜 쓸 수 있느냐가 그쵸. 중요하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네. 비슷한 얘기 같아요. 그게 이제 경제학도 똑같이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보면은 우리가 어떤 옛날식 지혜죠. 할머니의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네. 할머니의 지혜가 학문적으로 검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네. 뭐 또 당연한 얘기지만 대출받아 투자하는 것은 도박과 같다. 앞서 우리 김동완 대표께서도 네. 그러셨어요. 네. 이제 비트코인 앞으로 상승은 하지만 대출을 받아서 하거나 이런 일은 네. 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고민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은 고정금리가 낫다. 음? 왜 그러냐면 이게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정금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렇게 고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은 주택담보대출 우리랑 달리 거의 다 고정금리예요.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되게 높아가지고 이 주택 시장이 금리 변동에 굉장히 민감한 구조입니다. 네. 근데 미국은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니까 그냥 평생 내가 얼마를 내는지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금리가 변해도 미국은 부동산 시장이 주택 시장이 타격받는 게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물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는 달랐지만. 그건 이제 과도한 대출이었고요. 네. 개인 이건 순수하게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본 거니까. 그땐 비우량 대출이었으니까 예, 그런 또 얘기를 하고 그렇고요. 있죠. 네. 정말 돈을 관리해야 인생이 관리된다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돈이 인생의 다는 아니지만 돈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겪을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잘 관리해야 예.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예. 자신을 좀 잘 지켜가면서 맞습니다. 노후까지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이 책에서 얘기한 대로 얼마나 살게 될지 모른다면서요. 모르죠. 이제는 모르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포브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를 네. 폴브스. 네. 그 이제 창간했나 그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스티브 포브스라는 인물이 자기 아들한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아, 세상의 모든 문제는 돈 문제란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돈 문제에 대해서 양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돈이 다가 아니야. 네. 한편은 또 돈이 너무 중요해. 돈 얘기하는 걸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양극단이 있는데 많고요. 사실은 네. 중요한 거는 진리는 요 중간 어둠에쯤 있는 거거든요. 어딘가에. 그러니까 뭐냐면 최소한 뭐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돈이 자기의 삶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나가는데 최소한 방해가 되진 않게 해야 돼요. 네.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내 소득 수준도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노후에 얼마가 필요할 것도 한번 고민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걸 해. 그리고 뭐 이 월급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한 번쯤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 훨씬 더 내가 좋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죠.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퇴직 이후를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즘 되니까 이제 나이가 그렇죠. 들다 보니까 나이가 퇴직 나이다 이후를 보니.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이제 은퇴를 해서 일을 더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예.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책에 그렇게 써 맞습니다. 있다고. 근데 재취업을 한다는 게 어렵고요. 굉장히 받아주는 어렵죠. 데가 없어요. 굉장히 어떻게 해야 어렵죠. 될까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네트워크가 전부다. 우리가 말한 인적 네트워크 그쵸, 이런 거요? 인적 네트워크 전부다. 어.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장을 얻는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네.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부분 연구된 자료들을 보게 되면 네. 자기들이 추정하기에 네. 구직자의 절반 가량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해진다. 그리고 구두로 추천 많이 받죠. 예.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한번 이거 연구해 준 리서치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재취업하신 분들한테 어떤 경로로 재취업을 했더니 1등이 뭐였냐면 우리나라도 네트워크였어요. 아 그래요. 2등이 뭐였냐면 자격증.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물론 여기는 경제학 통계 갖고 한 거고 노동 통계 갖고 한 거고 네. 저희는 설문조사를 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뭐 두 개가 결론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에 관한 결정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